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모의고사 1, 2, 3단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 문제의 경우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도 검정고시 문제가 약간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용의 변화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문제풀이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여러 문제를 참고해서 예상 문제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있는데 그 단원별로 예상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한 20문제 정도씩 해서 4회에 걸쳐서 총 80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1단원과 2단원, 3단원에 해당하는 예상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현상 탐구의 관점은 무엇인가? 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현상 탐구. 일단 사회현상 탐구에는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관점, 하나는 사회적 관점, 하나는 공간적 관점, 하나는 윤리적 관점이 있는데, 이 4가지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통합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점은 총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시간적, 사회적, 공간적, 윤리적 관점을 이해하시고 나서 통합적 관점까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연구할 때 시간의 흐름대로 연구하는 것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을 사회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관점 또는 지역적 관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한 두 지역 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공간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윤리적 관점은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윤리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관점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보면 개발도상국의 커피 생산지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약간 발전이 더딘 국가인데 거기서 커피를 생산하는데 좀 발전이 덜 된 국가다 보니까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은 너무 적게 주고서 생산한 커피는 우리는 싸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적은 월급을 받게 될 테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정한 무역이란 생산하는 곳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 관점은 4가지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하나가 시간적 관점, 하나가 공간적 관점, 하나가 사회적 관점, 그리고 하나가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이 4가지를 합치게 되면 통합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시대적 배경이 제일 중요하므로 시대적 배경은 옛날 시대, 지금 시대
즉 시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시간적 관점이라 보실 수 있고요. 2번 가치 문제를 고려한 필요가 없으므로,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이 옳다, 올바르다 라고 해서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참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더 올바른 일이구나 라고 보는 건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윤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어떤 지리, 어떤 공간에서 이거는 당연히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현상은 다양한 요인, 즉 시간, 공간, 사회, 윤리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라고 나타낸 이것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복,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 충분하게 만족하고, 이 정도면 참 좋아, 이 정도면 참 됐어 라고 하는 만족감, 그리고 되게 이제 행복한 상태, 기쁨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행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행복에 대한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라고 본다면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아니면 아주 더 오래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이때와 지금의 행복은 다를 수 있겠죠.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수능 시험 본 사람들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대학교에 가는 게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대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충분한 음식,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막을 걷고 있다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정말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조 지역에서는 충분한 식수도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번, 행복은 보편성을 가짐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약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 4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주장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인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이번에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상가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자, 일단 여기 4명의 사상가가 있는데요. 칸트,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유명한 분인데, 이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리주의적 윤리를 주장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의무론적과 공리주의적 윤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찻길에서 이 기차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멈췄으면 됩니다. 스탑. 네, 이렇게 해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기차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고장난 이 기차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가겠죠? 네, 근데 이 앞에 5명의 사람들이 이 기찻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차는 고장이 났고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라면은 가만히 이제 있게 되면은요, 저 5명의 사람을 치워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찻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찻길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차의 기관사라면 기차는 고장이 났어요. 계속 달리고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저 5명의 사람을 치워서 죽게 돼요. 네, 그런데 다행히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방향키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저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게 되면 가는 길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게 되면 5명을 죽이지 않고 1명만 죽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진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5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1명을 죽이는 게 좀 덜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5명의 사람의 목숨보다 1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요? 네,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 뭐 이렇게 논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5명보다 1명이 죽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5명보다 1명을 죽인다. 저 하나의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5명 말고 그런 결정은 내가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어떤 이제 도덕적 딜레마라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많을 텐데 이때 칸트의 입장은 이겁니다. 칸트는요 어떤 도덕적 딜레마가 있을 때 의무의 의식에 있어요. 의무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의무의식은 선의식이에요. 선의식. 즉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의식, 선의지. 선의식, 선의지. 의무의식에 의해서 나는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의식이고 선의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대요. 듣는 순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살인 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효도하기 해야 돼요. 그렇죠. 듣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걸 갖다 우리는 정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서 사람을 위한 그 사람에게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거 나쁜 짓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전혀 안 되고 무조건 정언 명령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라. 이게 의무론적 윤리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벤달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벤담이라는 사람은 공리주의 윤리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한 거냐면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이요, 그 다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악이다. 따라서 고통을 없애고 쾌락을 늘린다면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행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한 사람이 행복하니까 이게 선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고통당했죠? 이거는 선이 아닙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상태, 이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남겼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다수가 행복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윤리적 행위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리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2번 벤담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행복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지지할 동양 사상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 동양 사상에서 나타내는 게 어떤 동양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동양 사상은요, 크게 도교, 불교, 유교 사상이 있는데요. 각 사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좀 적어드리면 도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 없애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무위자연, 있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유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여겨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덕성으로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 의, 예, 지, 효, 충 이런 거죠. 어지린, 정의롭고 예의를 지키고 지식을 갖추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유교적 행복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요,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바로 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너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너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너의 행복이 돼서 이 모든 공동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남이 잘 되는 거고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잘 대할 수 있겠죠.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만 조금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위자연, 도교적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정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주 환경이라는 게 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할 테고 그 미국에서 그 환경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만약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주 환경은 나를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줘요.
내가 지금의 나일 수 있는 이유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내 주변 친구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내 주변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환경만을 뜻한다? 이게 아니네요. 정주 환경은요, 여러 사람과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의미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국을 사랑하시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통 사랑하고 아니면은 싫어하든 그것은 모두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한국에서의 기억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생기시겠죠. 이런 것들을 정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되겠습니다. 근데 7번 문제와 8번 문제를 풀기 전에 기후 구분이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후 구분에 대한 지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후 구분이라고 하면 독일의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고산 기후까지 해서 6개의 기후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구분을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후 중에서 가장 더운 기후, 가장 덥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추운 달도, 가장 추워요. 가장 추운 달도 18도가 넘어가는, 18도 아래를 떨어지지 않는 아주 더운 기후입니다. 오늘이 제일 추워 라고 해도 18도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후를 열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열대 기후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덥다라고 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도선이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 적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열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좀 되어 있죠. 이런 지역을 우리는 가장 더운 열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500mm가 되지 않는, 연간 강수량이 500mm가 되지 않는 기후로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하는데,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바로 여기서는 아주 연한 노란색인가요? 베이지 색깔 비율로 나타나고 이런 지역, 여기도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가장 유명한 지역은 아마 이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여기가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건조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대 기후 지역이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기후거든요.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기후를 온대 기후라고 하는데,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빗금으로 한번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기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온대 기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기후, 온대기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 나쁘진 않지만 조금 추운 기후가 있죠. 이거를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냉대기후가 남반구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남반구에서 나타나지 않고 북반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몹시 추운 기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추운 건 아니고요. 여름에는 더워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만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는 막 우리나라 여름처럼 덥기도 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요, 우리나라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추워요. 한 영하 30도, 영하 40도,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는 그런 곳이 냉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한대 기후가 되는데요. 한대 기후는요, 정말 몹시 추운 지역을 한대 기후라고 합니다.
아예 따뜻한 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내내 추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는 한대 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개의 기후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적도에서부터 나타내면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냉대기후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한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반구의 경우에만 그래요. 대체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나니까 이 기후가 나타나는 순서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지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의 순으로 적도에서부터 북구로 갈수록 이런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기후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네, 무슨 기후냐면은 고산기후입니다. 고산기후는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 꼭대기는요, 산 밑에보다는 매우 춥거든요. 네, 근데 추우니까 사람 살기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적도의 경우, 즉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좀 달라요. 열대기후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매우 시원한 기후를 느낄 수 있어서 사람 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를 지도상에서 여러가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곳 2곳만 표시해 드린다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데스 산맥 있고요. 여기는 아비시니아 고원이 있는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적도 근처에 있잖아요. 적도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산맥과 고원이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 지역이라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우리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지방 산지에서 사람 살기 좋은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이 고산기후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1년 내내, 1년 1165일 내내 봄날씨 같다 그래요. 그래서 봄날씨 같다 그래서 항상 봄춘, 다시 쓸게요. 봄춘자. 그래서 항상 봄 같은 기후다 그래서 상춘 기후라는 말도 쓸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후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 각 기후적 특성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기후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니까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매우 많다. 콩고 분지, 인도네시아, 아마존강. 네. 이거 어딜까요? 네. 지도상에서 콩고 분지가 여기가 콩고라는 나라예요. 콩고 분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고요. 이 지역이 아마존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의 공통점, 적도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이 세 개의 기후의 이름은 열대기후가 됩니다. 다음 8번인데요. 8번도 이제 아까 봤다면 지도를 통해서 확인될 거예요. 네, 바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은 무슨 기후다? 건조기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건조기후는요, 거의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후가 되겠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지만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급진 지역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게 가지고있고요. 열대 밀림이 나타난다. 밀림, 열대기후가 되겠죠. 이번은 아무런 해당한 사항이 없고요. 최대 펭귄의 서식지이다. 펭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네, 펭귄은요, 남극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은 가장 추운 기후예요.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의 형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저개발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열대 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카카오, 커피,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 자, 이 농업은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 하지만 여기에 농업이 4가지가 나왔네요. 4가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농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낙농업은 젖소를 길러서 우유나 치즈를 생산하는 농업을 낙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젖소를 길러서 우유나 치즈를 생산하는 농업을 낙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낙농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은요,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참 발달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치즈를 참 좋아하거든요.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농업은요, 목자가 나무 목자예요. 나무를 심는다 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심는다, 재배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나무냐면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예요. 대표적인 나무로 올리브나무, 레몬나무, 포도나무, 오렌지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심는 걸 수목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를 재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역은요,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은 따뜻한데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건조한 지역이 있어요. 이 여름에 건조한 지역은요, 풀 종류의 작물은 재배가 어렵습니다. 건조하니까 풀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여름에 건조한 그 날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인 올리브, 레몬, 포도, 오렌지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서 식량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농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수목농업은 되게 독특해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유럽에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중해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농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중해와 비슷한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저런 작물, 나무로 된 작물들을 많이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수목농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농업이라고 있는데요. 혼합농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낙농업과 그 다음에 곡식을 재배하는 곡물농업을 함께 재배하는 걸 혼합농업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낙농업과 곡물농업을 혼합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나라가 서부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부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인데, 영국은요, 비가 참 자주 와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와요. 근데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부슬비처럼 이슬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바로 서부 유럽에,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요, 너무 햇빛이 적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파리는 좀 나오는데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광합성자 경우 잘 하지 못하거든요. 열매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곡물 농업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낙농도 같이 해서 우유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젖소에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고기도 먹고 치즈도 생산하고, 그리고 약간의 빵도 생산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혼합농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많이 하는 낙농업, 그 다음에 서부 유럽 지역에서 많이 하는 혼합농업,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하는 수목농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들 조금씩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답인 플랜테이션 농업이란 주로 열대 기후에서 많이 재배하는 농업 방식으로 카카오, 커피, 열대 과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망고, 파인애플, 그렇죠? 구아바, 이런 열대 과일을, 바나나도 포함되겠죠?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물론 먹기도 하지만 주로 선진국에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작물,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를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후는 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는다. 짧은 여름만 초원이 형성되는 지역이나 연중 눈이 덮여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연중 눈이 덮여있대요. 자, 우리 기후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요. 가장 더운 기후는 열대기후였고요. 그리고 건조기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 다음에 한대기후로 가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냉대냐 한대냐 약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냉대는 따뜻한 달이 좀 있어요. 네, 따뜻한 달이 있고 여름에는요 꽤 더운 편이에요. 냉대기는요. 그리고 나무도 자랍니다. 반면에 한대는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만큼 추워서 초원만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원이 형성된다라고 했고 10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한대기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로는 지진, 홍수, 화산, 가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것이고 일본에서 특히 지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 중에서 유명한 게 바다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바닷물이 크게 파도가 돼서 주변 해안가를 덮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지진 해일,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부르죠. 쓰나미도 지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진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인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진과 관련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홍수는요 물이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홍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연재해를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화산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일본에서는 화산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진과 함께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데 근처에서는 화산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 가뭄은요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피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은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작물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도 커다란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하천이나 호수의 물이 범람하고 집중호우, 장막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홍수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 중심주의는요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시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중심주의하고 반대되는 생각은 생태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데카르트, 베이컨 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인간중심주의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인간은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연을 이용하여야 한다. 무생물은 생물을 위해, 그리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전부 다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자연을 조금 아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 인간이 더 위다. 이런 입장이라서 오늘날에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요. 그리고 이건 자연이고요. 인간은 자연보다 큰 존재이므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자연이 더 인간보다 더 큰 거죠. 인간보다 자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 왼쪽이 인간 중심주의로 보고요. 오른쪽은 동양적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동양 사람들은요, 자연이 더 큰 존재이고 인간은 그 일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때 왼쪽은 이분법적 관점, 그리고 오른쪽은 일원론적 관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가치. 아니죠. 인간중심주의는요, 동등하지 않아요. 인간이 더 중요하게 다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2번,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모든 생명체,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아닙니다.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인간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자연에 지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고 본다? 자연에 지닌 내재적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이분법적 관점으로 자연을 도구적 관점으로 파악한다. 이분법, 인간중심주의라고 그랬죠? 도구적 관점, 즉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장하여야 된다. 생태계, 대지를 확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윤리적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윤리를 우리는 대지윤리라고 부르는데, 생태계에 해당하는 모든 자연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인간중심주의하고 다르게 생태중심주의가 되는데, 생태중심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는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람이에요.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레오폴드.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은 중심 업무지구, 고층 건물 밀집. 이게 바로 도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도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춘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고 할게요. 도시. 네. 자, 춘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면요, 춘천의 중심지가 있죠. 춘천의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춘천의 중심지 아닐까 싶어요. 명동 중심지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퇴계동 지역, 석사동 지역, 후평동 지역, 오두동 지역, 온일동 지역, 근화동 지역 해서 주변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지역을 우리는 주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명동과 같이 그 도시의 중심지를 도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은 주변 지역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도심은 주로 상업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큰 회사의 본사가 많이 위치한 곳으로서 중심 업무를 많이 보는 중심 업무 지구가 있는 곳을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주변 지역은요, 주변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학원이 많이 있는 곳을 주변 지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네. 그래서 명동에 가면은 회사의 본사나 중심 업무 지구로 큰 빌딩과 상업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 반면에 퇴계동이나 석사동 쪽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가 참 많고 그 사이사이에 학교도 참 많은 그런 지역이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을 더 벗어나면 나무와 숲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해서 푸른 숲과 나무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므로 답은 도심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도시와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와 곡선 이거 좀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도시와 곡선은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요. 여기까지를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단계, 그 다음에 여기를 3단계라고 부르는데 1단계는요 옛날 전 근대 사회라고 해서 도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초기 단계요. 초기 단계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 2단계는요,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화가 크게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가속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지금 현대인데요. 현대. 종착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화가 끝난 거죠. 그래서 3단계로 보는데, 이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요, 도시의 수가 많아지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는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많아지고요. 도시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에서는 밤늦도록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야식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밤에도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곳을 도시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도시화가 정근대 사회는 뭐 크게 일어나지 않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서 가속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아주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A 단계가 되고, 현대에 오면은 이제 더 이상 도시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너무 빡빡해서 도시가 늘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종착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 단계에서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농촌 같은 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 촌을 떠나서 도시를 향한다 해서 향도, 이 촌, 향도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도시화의 종착 단계는 요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농업 중심의 사회는 전근대 사회인 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4번은 도시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화 시스템은 요거는 예전 과정에서도 나왔던 거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리 정보를, 즉 지도가 되겠죠. 그 지도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해서 쓰는 요거를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는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 GIS라고 부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전 문제에서는 유비쿼터스가 보기로 나왔었고 GPS, 즉 위치정보 시스템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GPS는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고요. GIS는 지도 정보 자체를 컴퓨터에 넣어서 이용하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정보화 사회,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를 텐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 인터넷 중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문제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사이버 범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아니면 전화를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 있죠. 보이스 피싱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생활 침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정보 격차는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 격차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꼭 교재에서 꼭 찾아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지리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들어갈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지리조사,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지리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때 지리정보를 수집할 때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실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야외 조사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원룸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원룸을 구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어떤 원룸을 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이쪽 집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 집이 더 좋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갈 부분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 단계에서 반드시 실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룸 구한다 그러면 실내 조사 뭐 할까요? 그렇죠. 뭐 네이버도 검색을 해보고, 그렇죠? 직방, 다방, 뭐 여러 가지 원룸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 나서 직접 나가서 그 집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헌 통계 자료 수집,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이나 견학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3번 야외 조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 작성은
보고서 작성이군요. 정리 분석, 표 그래프 작성도 정리 분석에서 들어갈 내용이 됩니다. 다음 1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현상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향하는 현상. 아까 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대도시로 이동한다.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라는 뜻이죠. 이촌 향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역도시화는 반대입니다. 도시 사람이 촌으로 가는 거를 역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인구 고령화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인구 고령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도시의 중심지죠. 춘천에서는 바로 명동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심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이 되면 다 퇴근을 해서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농산물 및 가공품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고성녹차, 이천쌀, 고창복분자. 네. 그 지역의 특산품. 네. 횡성한우. 그렇죠. 네. 성주 참외. 그렇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품, 농산물을 표시하는 건데요. 그 지역하면 그게 유명하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부릅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 지역에 이런 상품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고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거, 헷갈리는 게 지역 브랜드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상품을 선전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데요. I love 서울. 저는 서울이 좋아요. 이게 그냥 서울 자체를 브랜드화 시키고 홍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피 평창에 오시면 행복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 자체를 홍보하는 거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지리적 표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검정고시 예성 문제 1단원에서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